안녕하십니까. 이병헌 리서치입니다. 저번에 윤센터비 1회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어색함을 간혹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색하지만 오늘은 좀 특이한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이병헌 리서치가 주로 주식이나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저도 다니다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어떤 자산 중에서 더 큰 자산이 부동산인데 도대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주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한번 딱 떠올리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가끔 도움을 받는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는 언론에서 지탄을 받으셨던 김한영 소장님. 사실 갤럽 리서치 출신이셔가지고 통계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죠. 그리고 저와 비슷한 동네를 좋아하셔가지고 가끔 뵙는 분인데 오늘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모셨고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성심성의껏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욕을 먹어드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오른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입지 분석하고 그냥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지면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집을 사라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적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정부 얘기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저는 우리 정치 지향하지 말고 네. 그냥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어딜 사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뭐 이런 거 주식도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듯이 아마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조율해가지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김 대표님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그런 질문 많이 하려고 있고. 네. 두 번째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민경란 대표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업 투자자이자 네이버에서는 필명 시네케라로 이제 블로그 활동 중인 KM 프로퍼티의 민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야 되는데. 원래 KB 자산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 계시다가 과감하게 부동산에 직접, 아까 전업 투자자라니까 굉장히 전 생소한데 부동산을 어떻게 전업 투자하지 하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세금도 관련되고 법도 관련되고 건축사 분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막상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든지 투자는 종합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경란 대표님한테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매일경제인가요? 네. 토론 때 한번 만나 뵀었고, 네. 네, 그렇죠. 그때 저는 부동산 잘 안 될 거라고 했더니 막 된다고 하셨는데 말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부동산이 그냥 경제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생각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미니 빌딩 요새 굉장히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니 빌딩이고 오늘 질문지들도 많이 있었는데 연예인분들도 투자하시다 많이 파니까 이게 끝난 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2부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에 관한 거 할 때 민 대표님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저도 주식이 아닌 부동산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1부에서는 우리 주제는 좀 더 나은 공간, 우리가 주거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디를 사야 되냐 그게 뭐야 그 고민을 얘기할 거고요. 2부에서는 자신의 공간 이상의 투자, 공간을 넘어선 투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두 분 저도 굉장히 기대되면서 긴장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거 왜 주제 정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MZ세대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매일경제 보도였어요. 근데 MZ세대 61%가 재테크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였냐면 주택구입 제어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집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이거 살 수는 없고 다른 걸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된다. 저는 여기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집을 사던 뭘 하던 주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형태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서 올렸더니 댓글에 질문세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당연히 먼저 시작되는 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좀 여기 오강병 고고님이 질문을 달아주셨던데
언제부터 상승세가 좀 꺾을 거로 보이는지,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상기 신도시 입주 시점도 꺾인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24년까지는 뭐 많은 경우에 뭐 24년까지는 오르고 예전부터는 뭐 신도시 입주하고 GTX 갭 통하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제가 이제 기사 검색하다 본 거예요. 그리고 뭐 금리 상승하면 정말 부동산 많이 빠지는 건지, 이거는 이범호님이 질문 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김한열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면 주동산이 빠지고 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개별,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시황이라는 게 있고 개별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입지가 있고 또 주변 입지가 있고, 그리고 핵심 입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만으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변두리 입지 같은 경우는 실수요만으로는 빠지고 오히려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올라가는 입지가 있고. 굉장히 용어가 상당히 싫어들 하겠어요. 변두리 하면 제가 사는데 변두리 하면 안 좋죠. 뭐 여기 좋은 데고 너 나쁜 데야. 그러니까 우량주 뭐 중소형주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좀 말을 좀 더 이제 애둘러서 예.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석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죠 뭐. 근데 나쁜 입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명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상처를 받으세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알았어요. 내가 너무, 내가 안 나오신다고 하도 해가지고 내가 또 자기 좀 오시면은 뭐 못 먹는다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네. 궁금해서만 했으니까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큰 차이점이, 주식은 말 그대로 100% 다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투자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이게 투자든 어떤 것들인데 실수요가 기본이거든요. 실수요가. 예, 결국은 이제 실제 거주하는 수요거든요. 자가로 거주하던 전세로 거주하던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가격이 하락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별로. 반론. 예. 제가 그 전에 한번 김 대표랑 내가 얘기를 하고 왔겠지만, 내가 여기 들을지 모르는데 주식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제 과천에 집을 정말 최고가에 샀었거든요. 네.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샀었는데, 네. 그거 본전 찾는데 막 5년 걸렸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올라와서 이제 팔고서 얘가 딴 데로 이사 갔는데, 부동산도 빠질 때 보면 무섭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단기 급등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이제 과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최고 단기 고점은 2007년도, 8년도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고요. 원래 강남구가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강남구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딱 3개월 동안 1등을 뺏긴 적이 있었는데 2007년도였어요. 그때 1등을 뺏은 지역이 과천입니다. 왜 그때 그랬어요? 과천에 이제 레미안 슈루하고 레미안 이제 에코팰리스라는 단지를 재건축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과천에는 13개의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갑자기 재건축 붐이 인 거예요. 재건축 낮은 아파트, 저층 아파트. 예, 예, 그렇죠. 그걸로 갑자기 최고 수요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로 다 똘똘한 채로 몰린 거예요. 재건축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도 있긴 한데 투기 수요가 너무 몰린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약간 투기 수요 상태 아니에요?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일단은 그냥 대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면 묻지마 투자를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단기간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강남구를 역전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과천이 좋은 입지긴 하지만 강남구를 역전할 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막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좋은 곳, 나쁜 곳,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네. 원래 좀 우량주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니까 네. 우량주와 뭐 약간 이렇게 나눈다면, 너무 요새 뭐 경기도 좀 서울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투기적으로 올라온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기 수요가 라고 딱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도 투기 수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투자를 한 그 집을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전세입자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쉽게 가격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전세 수요가 그러니까 자가 수요도 있고 전세 수요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세 수요를 보고 들어갔으면 이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들이고, 말 그대로 단타를 치고 나오는 것들은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상품이 나쁜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방은 더 많고, 서울도 있고요, 심지어는 경기도, 인천도 있는데, 그거 말하지 말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할 텐데, 네.
언론에 나오는 대부분 단지들, 일반인들이 언급하는 단지들은 그런 단지들은 보통 없어요. 보통 인기가 있는 단지들. 그러니까 저보고 매일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하는 지역들이나 언급하는 단지들은 가격이 따라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단지들만 언급하기 때문에 늘 좋다라고만, 소위 말해서 우량주고 수요가 많은 거. 그러니까 저는 수요가 많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과천도 2007년도, 8년도 고점을 찍고 거의 한 7, 8년 동안 하락을 했다가 거의 약보합을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최근에 아마 안 파셨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예. 분해 죽겠다. 그 고생을 하다 팔았는데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예. 거의 팔아서 이천동에 갔는데 네. 이천동도 꽤 올랐던데. 그렇죠. 이천은 과천과 거의 자웅을 그릴 정도로 좋은 입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핵심 입지들은 뭐 전국에서 뭐 수요가 제일 많은 입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이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약간 자꾸 약간 자극하는 말을 하시니까 얼굴이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예. 기분 나쁘진 않으셨죠?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워낙 많이 받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제 일이어서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빠르고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업돼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 대표님도 보기에 제가 이제 워낙 뭐 상가나 빌딩 투자 전문이시지만 저번에 토론회 할 때 느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매크로를 보니까 2014년에 보면은 그때 LTV 같은 경우에도 DTI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 지금 집이 한 채도 없어요. 그러면 에이 그래 난 지금 돈 모으다가 한번 빠져주면 정부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TI 그러니까 부채 상환 비율도 좀 상향 조정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줬을 때 부동산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항상 주식 부동산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뭐 집이 한 채도 없다면. 무주택자시라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왜냐면, 뭔가 경기가 안 좋,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 중에서도 있는데, 이범호란 님께서 주문 주셨는데, 경기가 좋고 나쁜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도 경기 쫓아가거든, 주식은. 근데 지금 일단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 숫자를 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서울의 아파트가 170만 호예요. 다 합쳐서? 예, 서울 아파트가. 네. 그러면은 내용 연수가 50년, 그러니까 수명이 50년이라고 치면 1년에 3만 4천이 공급돼야지 현상 유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구 수가 지금 한 1.6%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늘어서 그런 거야? 뭐 아무래도 이제 가구 원수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제 기억에 한 4만 8천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그게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21년, 22년 예측되는 게 막 2만 몇천, 뭐 만 막 이렇거든요. 일단 공급은 되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하고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아파트 소유자 50대. 네. 보통 한 53세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거기서 박탈감 느끼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출이 없어요. 아마 지금 최근에는 안 해봤지만요. 그냥 무작위로 아파트를 쫙 등기를 뗀 다음에 그거의 이자부 부채의 비율을 따지면요. 아마 지금은 5%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팔지 않아요. 팔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거기다가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정책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제일 먼저 이제 주식 채권 팔고 뭐 시계나 미술품이나 고가 자산 팔고 그 다음에 덜 똑똑한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거 지식산업센터 상가 팔고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은 절대로 안 팔거든요. 팔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워낙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주식의 시총 비율을 제가 놓고 보면 확실히 금리가 오면 주식이 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주식이 더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집은 상당히 덜 빠지는데 그래도 하락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락할 수 있죠. 네, 실제로 하락했고요. 네. 지금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뭔가 자금을 회수하는 국면이 오면 하여튼
그래도 몇 년 안에 좀 싸게 살 기회 오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근데 이게 한 20% 30%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10% 빠지고 그래 버리면요. 그래서 뭐 제가 막 기사 검색하고 그랬더니 2023년, 24년 입주 물량이 많다.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그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민층들, 지금 민경영 대표님께서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인구가 960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점점 줍니다. 주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한 집에 5명, 6명, 7명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2.2명, 2.3명 살거든요. 그러면 옛날 그 가족 수로 하게 되면은 분화가 돼서, 그러니까 대가족이 핵가족화가 되어서 한 집에서 집이 3채 정도가 필요한 것들인데 집이 늘어나는 개수들을 보면 그렇게 안 늘어나고 많이 늘어봤자 뭐 3%, 5%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 수 없는 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은 서울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싸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경기도나 인천을 사고 있는 것들이고, 물론 경기도, 인천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들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동성이 좀 줄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주식은 많이 빠지는데 부동산은 왜 안 빠지냐? 제가 서두에 드렸던 실거주 수요라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전세자들도 그냥 살고요. 자가도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 건 상관없이 사는 거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 서울에 집이 만약 늘어나면 네. 주변은 인구가 크게 안 느니까 팍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서울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빠지는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투자 상품 있잖아요. 아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집이 3채 있다라고 하면은 똘똘한 것들은 남기고 좀 이제 단타, 뭐 중단기 정도 투자했던 것들은 먼저 던질 수 있겠죠. 그런 집들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입지들은 잘 안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항상 여기는 실거주 수요가 먼저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이분들이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가 있는 집들은. 그래서 이제 매물이 적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것들이죠. 지금 헬리오시티라는 단지가 9,510세대인데 전세 매물이 2개, 3개예요. 예, 그거는 매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헬리오시티가 그렇게 큰데? 예, 왜냐면 지금 뭐 이만한 게 있던데. 서울에 수요가 많은데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그 거래를 못해서 지방으로 지금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2개, 3개는 뭐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거 아니면은 전세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면은 거기 선택하느니 조금 입지를 조금 나쁜 쪽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랑 매수가랑 갭이 벌어져서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서울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량이 없어서 그러는데 24년, 뭐 25년이 될지 네. 모르지만 그때가 돼서 물량이 많이 서울에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까요? 그래요?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사에서 봤는데 전혀 아닐 제 것 수준은 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했거든요. 아, GTS 개통하면 많이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내려올 거다. 개발했고 지금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2021년도랑 2022년도랑 사전 청약을 하고요. 사전 청약한 것들의 본 청약을 2023년 4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도 그때 입주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다 이상적으로 잘 됐을 때 뭐 3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인데 이제 서울하고 지방 수요가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은 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거든요. 조합분들은 이미 지인이 있는 것들이고 새롭게 증가하는 세대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원래 솔직히, 살던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예. 나머지 분양하는 거는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조금 늘어나고 재개발은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세대수가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 똔또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집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구축이 새 아파트로만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몰려드는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경기도나 인천에다가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서 완전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광역 교통망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GTX 그래서 이렇게들 난리나요? 그렇죠. GTX 플러스 광역 교통망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신안산선도 있고 위례 신사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4년도에 1기 신도시를 만들고 2024년 4년도에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것들도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적인 표현이에요. 서울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서울 수요를 끄집어내야겠구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소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핵심지 비핵심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도시가 생겼었는데 이거는 다큐멘터리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좀 고령화되고 뭐 이런 수축의 시대로 갔더니 일본에서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 뭐 데이트 쳤던 걸로.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소멸 맞습니다. 지방 소멸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인기를 감소하면 핵심지만 살아난다. 그리고 GTX 이런 걸 하면 어떤 분들은 GTX 노선에 따라서 막 투자 가치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보면은 그런 그 일본처럼 거기도 안 좋아지는 거야? 아니면 그쪽은 좋고 무슨 말 내가 횡설수설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거 환경도 좋고 하니까 그런 교통망 좋은 신도시를 많이 가시는데 그 투자 가치가 그냥 인구가 줄어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지. 그 GTX GTS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예를 몇 개 들어드려요. 최근에 그 7호선 그 부천 쪽으로 2개의 노선이 연장됐어요. 지난달에 개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착공, 그러니까 삽을 뜨고 준공하는데 약 7년이 조금 덜 걸렸어요. 7년? 네, 그 두 개 노선 하는데? 노선 하는데. 예. 그리고 중간에 좀 부도가 나서 건설업자. 그리고 그게 이제 발표 시점까지 치면은 훨씬 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호선 같은 경우 그 위례역 거기 사이가 이제 역이 없는데 그 위례가 이제 34,000세대인가 되기 때문에 거기 역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을 하나 뚫는데도 그때 거기 땅 소유자 한 10명이 그 토지 소유권 때문에 그 민원 넣고 하는 바람에 막 2년인가가 훅 연장이 돼요. 근데 지금 그 지하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속도, 그 노선도 지금 계속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은 이게 진짜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고. 이거 뭐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김포에 사람들 데모하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저는요, 막 30년까지 바라보고 하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은 그 GTS 내가 전해보니까 그쪽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삽을 뜯는 거 보고 착공하는 거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들은 착공하고 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가시권 내에 있으니까 그럼 GTX 지금 A랑 B랑 C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A는 2년 전에 착공을 해서 삽 뜯고 있잖아요. 예, 지금 2025년도 전후에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 대표님처럼. 근데 지금 C하고 B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거든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투자 수요하고 실수랑 다른 거예요. 만약에 GTX를 타고 출퇴근하겠다. 그러면은 GTX A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는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C하고 B 같은 경우, 더군다나 지금 검토 중인 D 같은 경우는 10년에 타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는 부적합한 것이 맞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확정이 돼 있고 착공만 한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저렴할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것들은 유효한 투자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랑 투자는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뭔 말만 하면 하여튼 재밌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동산 얘기 나왔을 때 일본 사례를 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인정. 인정. 왜냐면 비싸면 이게 좋아. 조건이 완전히 달라. 그래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졌었잖아요. 예, 유동성도 많았고 미국의 뭐 맨하탄이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여러 부동산과 그런 큰 회사들을 사들일 정도로 돈이 차고 넘쳤거든요. 국내에서도 많다 보니까 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반인들한테도 막 투자를 강요를 했었고 DTV,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심지어는 110%까지 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요. 예. 그게 100%라고요? 110%까지 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뭐 서브프라임 할 때도 걔한테도 대출하는 세제가 나왔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예, 그러니까 거기는 남아 돌 때까지 진 거고요, 정말. 그리고 다마 신도시가 제일 유명한 신도시일 텐데 다큐에 나왔어요. 맞아요. 다마 신도시 나왔고요.
도쿄 중심에서 다마 신도시까지 가는 데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신도시랑 도시랑 가운데가 뻥 뚫려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진짜 신도시인데 좀 시골 같은 신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두 가지 조건이 다른데 단 한 번도 남아 돌 때까지 신도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공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남아 돌 때까지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집값이 빠지니까. 또 하나 뭐냐면은 서울의 신도시는 다 서울에 붙어 있어요. 서울이라고 해도 되는 지역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이런 지역들 30년이 됐는데도 지금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은 이유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자체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 조건과 다르거든요. 거기는 순수하게 베드타운이고 도심과도 멀고 일자리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고, 그런 것들은 지금 도태가 되고 있고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도태가 됐던 것들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정말 살림을 알뜰살뜰 해갖고요, 남아 돌 때까지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생각나는데 그 과거에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엄청 집값이 폭등했었잖아요. 네네. 결국은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있었고 근로소득 올라가니까 올라갔었는데 일자리 있는 곳이 좋은 건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비슷한 곳이 판교가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다 해서 엄청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외로 판교에 있던 기업들이 강남권으로 다시들 많이 복귀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나 일자리가 우리는 제한된 나라인데 그러면 일자리가 또 이동하면 그런 곳들 부동산이 좀 과했던 것도 조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변 도시들은 일자리가 적다. 그러니까 판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인데 나머지가 그 정도 일산 같은 곳은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베드타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감히 뭐 부동산 모르면서 속으로 가소롭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자족 경제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여야지 가능한데 의외로 그냥 베드타운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베드타운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배후 수요지거든요. 베드타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예. 분당 판교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역할을 했던 거였었고요. 일자리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5천 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꽉 차 있고 일부 왔다 갔다 해요. 강남. 어차피 강남권의 확장 일자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1이 꽉 차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2랑 3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산업단지들을. 어디다 만들죠? 판교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런 입지는 아니고요. 일자리가 아마 계속 그렇게 되면 거기는 거기는 좋은데 나머지 도시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도시들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전에 한번 동두천을 갔었어요. 뭐 네. 일 때문에. 근데 동두천 옆이 양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주 위가 동두천이죠. 예. 그렇죠. 네. 양주 신도시는 엄청 큰데. 옥정 신도시, 예, 회천 근데 신도시. 거기는 저 모르는 데가 없으시네. 네네.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데가 생기면 주변의 도시들은 굉장히 더 쑥 가라앉는 느낌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주변이 네. 되게 일자리가 없는 과연 도시들이 과연 주거 공간이 투자 가치가 있냐는 거죠. 거주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집이 없다 보니까 1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1기 신도시가 꽉 찼고 2기 신도시를 만든 게 양주 신도시거든요. 옥정 신도시일 텐데. 양주 옥정 맞아.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짓진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지어놓은 것들은 다 차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그 2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를 또 만듭니다. 남양주, 왕수 신도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동두천, 뭐 의정부 이런 지역들도 원래 기존의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 자체 수요도 있었는데 서울에 워낙 집이 없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까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올라 있거든요. 단기간 보면 동두천도 많이 올랐는데 동두천 같은 지역은 뒤에 배후 수요지가 없어요. 말 그대로 서울이나 주변에 있는 입지를 바라보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메인 지역에서 수요의 공급 때문에 뭐 연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채울 수 있는 입지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못 채우게 되면 그때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끝적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야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투자 수요층들이 빠지게 되면 금방 가격이 빠집니다. 실제 계속 반복이고요. 예, 그래서 항상 서울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주택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경기도나 인천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가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서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거주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 이렇게 비싼데 아니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세이서 있어야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평가했잖아요. 이게 시대별 보다가 내가 토마토 무슨 뒤에 부동산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아래 주가 흐르는 것처럼 가격이 흘러요. 보다 보면 정말 너무들 비싸더라고 부동산들이 서울이. 근데 이게 한번 그래도 좀 빠져줄 때나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야 이거 들어보니까 또 이게 묘하게 설득되고 있는데 아까 그 이제 배우지하고 이제 배드타운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그 출근 퇴근할 때 편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시간이 한 52분에서 55분 정도 돼요. 남자가 뭐 1시간 20분, 여자가 30 몇 분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는 뭐 양주 옥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당히 뭐 판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산이나 그 범수도권 상당 지역이 다 그 서울 출퇴근, 그러니까 서울이 결국 CBD, GBD, KBD 그 권역이 결국은 이제 배우지인 거죠. 일산도 멀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말이 그렇지 예. 출퇴근하기는 정말.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하철도 3호선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속화도로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철도 같은 거 빨리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김포분들이 저는 저러는 게 그냥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들보다는 가장 좋은 복지는 광역 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빨리 깔아야지 예. 이게 지금 주택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서울에 짓는 게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데 그냥 서울에 그런 빌라 같은 투자들도 이제 하시나요? 살려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막 그 뉴스 무슨 시사 무슨 프로 이런 거 보면 빌라 분양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전세들. 네. 그 빌라라 그래도 실제 오피스텔이나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인데 빌라 같은 건 어때요? 신축 빌라들 막 싸게들 나오잖아요. 네. 투자가 거주 가치로서는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파트만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다는 것들이고요. 어차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사던 뭐 임차로 사던 투자 목적으로 사든지 간에 확률이 좀 높아야 되는 것들이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매도할 시점에 가격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럴 확률이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고요. 빌라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빌라의 맹점이 뭐냐면요. 아파트는 이게 감정평가라든지 누구나든지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그 시세를 지금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것들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데 빌라는 같은 입지의 두 개 빌라라 하더라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이게 가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입지에 대한 시세를 명확히 꿰고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빌라가 있다? 싸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네? 그러면 전세 사느니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수요가 꽤 많지 않아요? 최근에? 많습니다. 민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최근에 이제 너무 서울이 올라오니까 신축 빌라 뭐 이런 것들도 젊은 세대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빠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빌라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난이도가 높아요. 아, 오히려 난이도가? 네. 왜냐하면요, 이게 얼마인지 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은행원이 KB 시세 딱 보고 대출 얼마 나온다 얘기해줘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빌라는요, 기다리세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탁상 감정평가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고로 뭐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열흘이 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문가도 그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발품을 많이 팔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면 충분히 싼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연관되는 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저같이 그냥 주식, 채권, 뭐 외환 이런 거에 집중인 사람들은 말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김 대표님이랑 무슨 말 하다가 어느 동네 그거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그 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무슨 뜨거운지 않는 것 같고 피가 얼마 붙어 있대는데 뭐 이런 것들. 그 장외 주식 같은 것들이 주식처럼 하면 우리가 언제 이게 가치를 평가받는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정말 돼가지고 재건축 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돈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서울 시내 분명히 되게 이렇게 멀리 올라가서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 되게 그런 곳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 저거 언젠가는 저기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거 길게 보고서 투자해 두거나 거기 들어가 살고 있다게 뭐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몸테크라고 하는데. 되게 내가 이거 개인 관심사, 예. 몸테크라고 몸테크라고 하는데. 왜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따지게 되면은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10년 전후가 걸려요. 전후가 걸리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네, 걸리는데 네.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진행이 되다가 드랍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싼 것들은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많이 진행된 될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인데 피가 올라가는 거죠. 피가 너무 높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은 이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몇백만 원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시잖아요. 싸다 비싸다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만 알면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것도 훨씬 쉬워요. 간단한 게 주변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일반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거든요. 그게 제일 비싸요. 예, 제일 비쌉니다. 그래, 몰랐어요. 지금 34평이 3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평당 1,000, 1억이 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 주할모 PD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네. 예,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레미안 원벨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관리 체품 받고 2주 철거해서 진행 경남 중이에요. 아파트 잘했지.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예. 그걸 네. 내가 한이 되는 그거를 야 그게 진짜 처음에 피가 얼마 붙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아파트가 있고 그건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알아요. 그 옆에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하고 11월까지 이주할 텐데 아직까지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31평이 얼마냐면요. 45억이에요. 반포주공 1단지 지금 그거 거래할 수 말이 있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31억인데 나를 진정을 하네. 31평에 45억인데 이 31평짜리를 갖고 있으면 34평 아파트를 추가 분담금 10원도 없이 두 채를 드립니다. 1+1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지분이 커가지고, 예, 지분이 커서 45억을 주면은 준공된 새 아파트로 34평을 두 채를 그냥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로 74억이 되는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38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포주공 1단지는 아마 2024년 정도 입주할 때인데 거의 8년, 7년 새 거잖아요. 그럼 이게 38억이면 이건 40억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채 있으면 8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80억짜리를 45억에 사는 거예요. 싸요, 비싸요? 그때 듣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내 바보예요 싸지 근데 네, 이게 싼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야로가 있는 거 같고 아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5억을 대출 없이 사야 되잖아요. 대출 없이 예, 지금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감사 써 있어요. 이건 뭐 그럼 팩트니까. 현금 많은 사람만 떼돈 버는 거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갑자기 기분이 확 그러니까 나쁜데? 대출을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아니, 정부 얘기 너 빼시고 예, 말아야 알겠습니다. 돼요. 밀어하십니다. 아무튼 좀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물건이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간단하죠, 밸류에이션이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밸류에이션이에요. 내가 그거는 약간 일리가 있는 게 네. 베일 경남 아파트 그게 피가 얼마 붙었다고 누가 막 하길래 내가 걔한테 미친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더라고 네. 그때. 아 그러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권리가액이 있고 프리미엄을 붙었을 때 나중에 추가 분담까지 감안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금액이 조금 들어가면은 싼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피도 같이 올라가고요. 주변 시세가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거거든요. 김 대표님 이건 타 따서 그렇게 무의 없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라면 네. 그 이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고 있고요. 나중에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도 갖고 갑니다. 그건. 아, 그건 다 내는 게 네, 있어. 그쵸, 그래도 그쵸. 이익이 너무 크니까 이득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실거주 목적이니까. 이건 시세 차익은 나중 문제고 당장 실거주 아파트를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이제 구축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하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되면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기존의 그 권리가? 이익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용적률 등을 올려줘서 사업성을 더 높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도 이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취지이고요. 왜냐면 거기는 돈들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중물을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재건축 재개발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여야 되니까 정부도 돈을 넣기 때문에 돈을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용적률 같은 거 혜택을 줘서 사업성을 좋게 해서 진도를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건. 민 대표님은 어때 보이세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쪽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 해요. 여기 또 안 하시, 어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모르니까. 뭐 꼬마 빌딩이나 상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밸류에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뭐 제가 조합장이 돼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간에 끌려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반포주공 1단지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생각보다 세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막상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5년 걸렸더니 세후 수익률이 10% 나왔다. 그럼 뭐 요구 수익률이 10% 이하인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해볼만 하네. 근데 이게 5년짜리가 10년 되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세후 수익률이 5%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뭐 7%, 8%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 안 되는 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방망이를 길게 잡고 하는 그런 투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 늘어지는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일정 단계가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걸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피가 비싸고요. 가장 직접 예. 한남 1구역 어때 보이세요? 한남 1구역은 해제가 된 지역이라서 지금 다시 공공 재개발로 도전을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그게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2, 입지는 3, 너무 4, 좋은 것 같아서. 2, 3, 4, 5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건 리스크가 없어요. 피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게 비싼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싼 확정이 것들은 돼야 이게 예. 그만큼 지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일정. 그렇죠. 그러니까 봐도 비싸잖아요. 그건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저도 싼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물리게 되면은 이건 진도가 아예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 쪽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는 여윳돈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겠어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률이 높은 그런 재개발 지역에 묻어둘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당장 그 돈으로 뭔가 돈을 굴려야 되고 아니면 생계가 달린 돈이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뭐 젊은 세대가 내가 돈을 정말 지금 비슷한 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한 10년 바라보고 사놓고서 기다리다가 네. 나머지는 이제 전월세 살면서 버티면 그런 투자도 가능. 내 아니죠. 집을 그게 갖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 신축에 지금 갭 투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신축의 갭 투자 아니요 지금 그게 별로 갭 그게 투자를 갭 한다는 투자라고요? 거죠. 그렇죠. 그래? 본인은 거기 거주 안 하는 내가 거잖아요. 거주할 집을 지금 시점에서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싸게 있는 그런 좀 비상장 상태에서 사두고서 주식으로 보면 나중 되면 상장했을 때 판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뭐 당연히 뭐 갭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갭 투자로 하라고 하지? 나는 그게 갭 투자하면 마치 요만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먹고 막 이걸 이게 생각하니까 용어의 혼동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소액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 갭 투자예요, 부동산은. 갭 투자가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갭 투자는 쉽게-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떠올려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임차세를 끼고 매수하는 거를 갭 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잘 그게 몰라요, 그게 오해예요. 그게 절대 그 나쁜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지금 재개발에 갭 투자를 하면요, 진짜 쓰러져가는 집이면 전세가는 이만하고 매매가는 이럴 거라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내가 거기서 유지하는 실거주를 해서 그걸 이제 아까 몸빵 몸테크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버텨야 된다 들어가서.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방금 같은 전략을 쓰시면 차라리 그 많은 돈으로 신축을 2개를 사는 게 낫죠. 쉽게 해서 옛날 개나리 아파트 들어가서 버티는 게 더 낫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이제 그렇죠. 차라리 그거 굳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면은 몸테크를 하셔야죠. 어렵다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제 투자로 가게 되면 실거주 목적이 전혀 없고 투자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초기 단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거든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단타 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차트 보면서. 그게 가능해요, 부동산도. 근데 그건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그걸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실거주 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민경래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시간, 저는 이제 시간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조금 이게 확률이 낮은 방법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순자산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순자산 몇십억 이상 그런 분들이 자녀 명의로 취득. 이거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 자녀가 사회 진출할 때쯤 되면 아파트로 변해 있겠지. 그 정도 여유 되시는 분들이 그 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일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해서 약간 목돈을 마련하신 분들이 시장에 좀 작년부터 하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오피스텔, 뭐 1.5 스타일, 좀 넓은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데 정도 옮기고 그런 분들이 이제 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집을 내가 좀 마련하려고 하면 어떤 스타일의 집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일부에서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만 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만약 두 분 전문가께서 내가 만약 다시 지금 젊어진 상태에서 지금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집이 없어요. 네. 30대야. 네. 이제 결혼했어, 둘이. 네, 둘이 합쳐가지고 오피스텔 살고 있는 거 합치니까 한 2, 3억 있어, 2, 3억. 2억, 3억. 그것도 많은 건가요, 조알마 PT? 2억도 많아요? 아, 이게 참 그러네. 네. 그래서 한 2억은 있겠지, 뭐, 결혼할 때쯤이면. 이거 갖고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다면, 제안해도. 너무 큰 사람들만 상대해서 그러지 말고 두 분이 한번 아니, 저는 요한으로 한번. 그런 분들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분들이 이제 임차 사시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집을 살 것 같아요. 그 돈으로. 2억 받고 못 사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산도 살 수 있고요. 2억이면? 예, 뭐 고양시 덕양구도 살 수 있고 대출 좀 껴야죠. 당연히 대출이 나오니까. 지금 서울도 경기도도 이제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나오고 50%까지? 그다음에 뭐 투기 가열 지역 같은 게 40% 나오거든요. 좀 낀다라고 하면은 2억이면은 뭐 3억짜리, 4억짜리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단순히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잘 안 오를 것 같아요.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그럼 같고요. 어때 사는 중간 그리고 갈아타는 거 아니야? 뭐 그거를. 청약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젊은 청약. 층들이 청약을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 공급이다, 뭐 생애 지초가 가능하든지, 뭐 신혼부부가 가능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청약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약과 집 사는 것들은 저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빨리 해요. 그냥? 예, 근데 이걸 하려면 일단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청약 통장도 미리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가시적으로 발바닥 나오기도 하고 코인도 그렇고. 근데 주식과 코인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이 많아야 내 집 마련도 하고 주식 제가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내를 일단 주식 투자로 한 1억 값서 1억을 벌었어. 아, 1억 5천을 벌었어. 2억 5천이 됐어요. 네네. 주식을 5천만 하고 2억을 갖고 일단 집을 사라. 대충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싶은데 강남 포기하면 생각보다 살 집들이 많고요. 그래요? 서울을 포기하게 되면 경기도, 인천 살 집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떴던 지역 중에 하나가 2020년도의 주인공은 김포시였어요. 분양가가 3억, 4억이었어요. 지금 7억, 8억 하거든요.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러니까. 있다고. 올해는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은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인천 서구가 어디예요?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 검단, 검단 거기가 그 라인들, 그다음에 뭐 인천 자체 내에도 꽤 많아요.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지역도 많고. 만약 거기를 사놓으면 네.
출퇴근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의도야. 네.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일단 사두고 실거주 몬테크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잠시 뭐 세를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선택의 내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어떤 분은요. 평택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도 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화염버스를 타는데 네. 화염버스 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일단 사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신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나는 아무거나 이런 하면 안 거죠. 되죠. 사실은 예. 제가 뭘 적어왔냐면 그러니 돈을 더 모아가지고 네. 서울에 사는 게 난데 서울은 더 빨리 오르겠죠?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오를 집도 있고 내릴 집이 있는데 내가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게 있으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해서 사시면 되는데 네.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식을 이게 확률이 그렇죠. 부동산보단 제가 봤을 때 월등히 낮아요. 월등히 낮기 때문에. 부동산 예. 전문가라고 너무 주식 아니, 쪽으로. 그게 아니라. 아니, 주식에도 높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사면 100% 확률인 것들이. 100% 확률이 있다고? 야, 그거도 100%가 어딘데요? 아까 반포 주고 일단이 100%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확률이 100%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게 근데 주식은 100% 주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민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 민 대표님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주식에서 돈도 벌었어요. 한 5천, 7천 갖고 해서 정말 따따블 나가지고 한 2억 5천이 됐어요. 난 주식에서 돈도 번 것 같아. 통장에 1억 처음 있어봤어, 1, 2억. 근데 집은 못 사. 근데 그래도 변두리라도 집을 사는 게 우선인 것 네, 같아요. 저라면요 2억 5천이면 신용대출가에 껴가지고 한 5억에서 7억 하는 아파트. 그게 10% 빠지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지금. 저는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노도관, 금관구 있잖아요. 뭐야,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노도관, 금관구라 그러거든요. 금은 금천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야, 관악구 막 구로구 되게 별로 이렇게 깨끗한 동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쪽 사야 그러니까 돼요? 저라면은 뭐로 가도 저는 서울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쌀 거 아니에요. 거기. 조금 거기에 뭐 이제 맥스 24평 아니면 초소형 아파트를 사는 거죠. 신용대출까지 끼워가지고요. 저라면은 그렇게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전 재산이 2억인 분이요. 주식을 뭐 잘해서 뭐 10% 수익을 내서 2천만 원을 낸다? 이게 뭐 쉬운 사람도 있지만 버거운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연 10%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5억짜리를 샀는데 만약에 10%를 오르면 그 5천이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10%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갖고 가는 거죠. 버티면 된다, 지금. 결국 화폐 가치 실거주 하잖아요. 예. 그러면 2억 5천이 있으면 5천은 주식하고 2억은 집 사는 데 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네. 근데 아까 주알버 PD가 이 돈도 되게 큰 돈이라고 했는데 물론 큰 돈이지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가 나르시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잘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네, 나이가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거 이제 맞습니다. 부채를 싫어하죠. 그게 뭐 총자산 5억에 네. 순자산 2억하고 네. 총자산 50억에 순자산 20억하고는 그 레버리지 똑같은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이 나오지만은 그 무게는 일반 사람이 완전. 그 자기 자본 부채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은 왜 주식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저거 하나 했지만 살면서 탈무드에서 있던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탈무드에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재산의 3분의 1은 땅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회사, 기업에 투자하고 일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현금을 갖고 있으라. 6대1의 지혜가 있는데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좀 번 사람들, 뭐 이런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자산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좀 땅에도 부동산에도 갖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탐색하는 위해서 한 거니까 여기서 그런 말 참 싫어요. 뭐 시장을 올라간다 보십니까 내려간다 보십니까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준비할까를 일단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흡족하게 얘기는 못 하셨죠? 김 대표님도 뭔가 말을 자꾸 끊어가지고 제가 아니요, 뭐. 그래요? 그러면 나올게요. 네.
그러면 우리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는 좀 더 돈 많은 사람들, 한 5천각, 60억, 2억 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5억에서 10억 정도 번 사람들, 집은 원래 있었어요. 집은 있는데 한 5억 정도 이상 번 사람들이 투자로서의 부동산도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2부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